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가을 정기국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현안이 지금 엄청 쌓여 있기 때문에 참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정기국회인데요. 여야가 어떤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부터 차례로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문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일단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예, 우리 그 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음, 크게 봐서는 이제 민생 경제 회복, 그다음에 미래 도약, 국민 통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100대 입법과제를 냈는데 음,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입법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서민 중산층 중심으로 세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납품 단가 연동제 뭐 등등 이런 입법들을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입법 말씀하신 거 지금 당장 현안으로 떠온 게 종부세법 처리 문제 있잖아요. 네. 어제 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했지만 이게 지금 완전한 처리가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민주당하고 얘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재위의 그 간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네, 어저께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그 납부 유예해 주는 부분하고 네, 일시적 이주택자 그다음에 상속주택 또 지방의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거기까지는 합의가 돼서 이제 넘어갔고요. 근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11억 외에다 3억을 좀 추가로 더 공제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합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양당이 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합의를 해서 금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야당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일부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11월 달에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정부에서는 이제 사전에 통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어제까지는 전부 통과를 시키자고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이 다소 준비에 미흡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만 시키면 금년도에 과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입장 조금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민생을 위해서 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할 그런 생각입니다. 11월 전에만 처리되면 된다. 그러면 11월까지는 아니고요. 네. 사전 통보를 했지만 이제 과세가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9월 달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월 있습니다. 안에는 처리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역시 쟁점은 민주당과의 쟁점은 그 법인세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타결이 되겠어요? 법인세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기재위에서 정상적으로 논의만 되고 있고 아직까지 심각하게 이 부분을 논의하지는 않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인하를 해서 네. 기업의 어떤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유독히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더 만들고 더 높이는 쪽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라서 네. 아마 향후에 조금 더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네. 협치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초대기업 왜 깎아주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뭐 이미 그 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민주당에서는 되게 이제 초거대 기업이라는 이야기라든지 뭐 초부자라든지 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이렇게 거대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 기업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담이 다 근로자들하고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들한테 딸려 있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보통 사람들, 중산층 서민들이 그 기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사내 복지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경제 파이를 훨씬 더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 이른바 22대 민생 입법과제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 보셨죠, 의원님? 제가 미처 그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건 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이 기업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는 이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근로를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살리면서 그다음에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대체 근로를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 자체는 파업에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기업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불법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파업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 법안을 낸 걸 보면 일명 뭐라더라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던데요. 노란봉투법. 노조가 쟁의를 해서 손해를 입더라도 이 직접적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절대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강성 노조의 이제 불법 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긴박한 그 국제 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최대의 과제는 예산안 그 심의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새해 예산을 두고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글쎄요.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저는 다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일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 관련해서 핵심적인 복지 지출을 무려 12%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따뜻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비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상 그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그 비정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비정한 예산이라는 말을 쓰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다정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이거 약간 너무 세부적이긴 한데 전장애인이라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계속 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출근길 시위를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예산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수위 시절에 그분들과 이제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발을 잡으면서 그렇게 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주장은 충분히 표현을 하더라도 다른 시민들도 또 그만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가면서 출퇴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이 바로 예산안 편성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그대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다 확인을 네. 하지 못했지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약자와의 동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알겠습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들어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책 요인 말고 좀 정치 요인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네. 경우는 대통령실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부적으로 다툼을 외부로 이렇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이 그동안의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옛날 고대 전쟁사에도 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임진왜란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치 공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도 많고 하는데 그거를 국정조사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그 수많은 그 옷값들 한 180여 벌 되는 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옷들입니다. 그 옷값만 하더라도 수억이 넘는다는 그런 추론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그냥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해서 다 넘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15년간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간 그 리스트, 어떤 문서들이 넘어갔느냐 하는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버렸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는 전공법으로 자 정부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일이다. 좀 같은 그 논의선상에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그런 같네요. 쪽으로 의원님.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네,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인터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